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봄방학을 맞이했죠. 학창시절 때를 생각해보면 봄방학은 너무 짧아서 하는 일도 없이 쓱 지나갔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새 학년을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뭔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봄방학 하면 저는 늘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에서 소꿉놀이 하다가 겨울잠 자던 뱀을 발견한 적도 있고, 그래서 되게 이제 자연에서 많이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네. 저는 지금 봄방학이 되면 저희 자녀들 데리고 웬만하면 밖으로 나가려고 되게 노력 많이 하거든요. 뭐 꽃샘추위 때문에 좀 춥긴 하지만 아이들은 뛰다 보면 땀도 흘리고 정말 어떻게 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추억과 유익함을 가지기 때문에 봄방학 때는 많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봄방학 때문에 하마터면은 수학 선생님이 안 되고 땅굴이 되실 뻔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여행을 많이 가시잖아요. 가는데 네. 아이들은 이 엄마 아빠랑 가는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좀 성향이 잘 안 맞습니다. 좀 저도 그렇죠. 예전에 이제 봄방학 때 부모님하고 그 겨울바다를 갔는데 놀러 간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음식이 안 맞는 거예요. 바닷가 왔는데 초등학생인 저한테 홍어를 사주는 거예요. 이거 좀 아니잖아요. 옳지 않네요. 이거 옳지 네. 않잖아요. 이런 부분 음식 같은 것 때문에도 좀 잘 안 맞더라. 요즘 여행 문화 보면 약간 고쳐야 될 게 좀 많이 있는 게 하루에 너무 많은 걸 보내다 보니까 그냥 주말 강산으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체력 훈련인지 극기 훈련인지 모르게 막 네네. 뛰어다니게 되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카메라가 많이 발전한 다음부터 이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서 찍는 게 훨씬 더 중요해서 현장에서는 재미를 하나도 못 느끼고 SNS에 올리는 자랑하러 가는 게 되거든요. 그리고 집에 와서 사진 보면 아, 내 여기 갔었구나.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서 좀 여행 갔을 때 즐겁기도 하지만 좀 배우고 오는 그런 여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예, 뭐 이왕 나들이 갈 거면 그렇게 체험학습하는 체험학습 나들이가 되면 더욱 좋겠죠. 그러려면 사실 부모님들이 사전에 좀 준비도 좀 하시고 네. 뭐 함께 하시는 것도 좋겠고 어쨌든 거기 가서 무언가를 알려주시거나 체험하게 해주시려면 부모님들의 사전 준비가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봄방학을 맞이해서 아이들과 여행을 계획하시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좋은 정보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5학년 국어 교과서 보면 견문과 감상이라고 아이들이 그 여행 기록문을 쓰는 게 있거든요. 아, 어렵지 그래요? 않게 아주 간단하게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자료와 그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천하는 마음으로 가면 복잡하지만 않다면 그 놀면서 배우면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행을 갔다 온 후에는 보고서를 좀 쓰면 좋거든요. 이제 육하 원칙에 근거해서 일시나 장소, 그리고 주제나 목적 등을 쓰고 어디 뭐 가다가 박물관 같은 데 갔으면 입장료나 사진 같은 거 그렇게 시각적인 자료를 해도 좋고요. 요즘 보면은 모든 학교의 홈페이지에 체험학습 보고서 양식들이 있거든요. 네. 그 양식을 보면 다운받아서 활용하셔도 좋고 또 우리가 지금 활동한 게 내가 배운 어떤 교과, 어떤 단원에 관련되어 있는지 쓰는 항목도 있어요. 그런 양식에 보면. 그래서 연계를 하면서 어떤 공부를 할 때 이거를 기억을 떠올리겠다. 그런 다짐을 써도 좋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참 도움이 됩니다. 아니 근데 보고서를 쓰라고 하니까 갑자기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기 싫어졌어요. 저도. 우리 이렇게 솔직해서 참 좋아요. 아니 이게 무슨 뭐 공무원 연수도 아니고 맞아요, 맞아요. 그냥 가족들끼리 놀러 갔는데 뭐 이렇게 보고서 쓸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러면 아이들이 싫어합니다. 여행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근데 어린 자녀와 이렇게 함께 떠난 여행이 약간 도움이 되면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 나중에 또 기억에 많이 남는 것도 또한 사실이니까 사실 학생들, 제 아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서 아직 직접 이렇게 자료 조사를 한다든가 뭐 지도를 찾아봐서 어떤 루트를 한번 찾아본다든가 이런 거는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조금만 큰다면 저는 그런 건 한번 해보고 싶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수다학에서는요, 저희가 이렇게 여행지에서 만날 수 있는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봄방학에 떠나는 특별한 수학여행.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 이름 괜찮지 않아요? 수학여행? 그러니까 이 수학은 네. 우리가 알고 있던 수학 여행이 아니고 메스 이 수학 여행이라 이거잖아요. 아, 발음이 좀 많이. 왠지 수술료 칼 줘야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래요? 어쨌든 뭐 수학 우리가 알고 있는 공부하는 수학 네. 이건데 사실 저는 또 봄방학 특집이라고 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왜요? 무슨요? 왜냐하면 뭐 이런 거 할까봐 뭐 봄방학 기간 동안에
수학 문제 한 권 깔끔하게 떼는 법 걱정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그래도 약간 여행이니까 아니, 당연하죠. 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희가 늘 수학에 통해서 말씀드렸던 게 일상 속에 숨어 있는 수학을 찾아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통해서 일상 속에 숨어 있는 수학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시라는 뜻으로 이런 특집을 한번 마련해 봤는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수학 여행이라고 이름을 정했기 때문에 특별히 진짜 수학여행답게 유적지에서 수학의 원리를 찾아보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수학 원리들이 숨겨져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경복궁과 덕수궁, 창경궁에 이르기까지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조선의 궁궐. 곳곳을 꼼꼼히 둘러보다 보면 궁의 매력을 더욱 다채롭게 해주는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단장이나 처마 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교하고도 아름다운 문양입니다. 궁뿐만 아니라 사찰이나 고택의 창문 틀과 처마에도 빼곡한 문양이 멋지게 새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빈틈없이 꽉 채워져 규칙적이면서도 멋스러운 이 문양. 여러분은 이것이 수학을 바탕으로 탄생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름다움을 넘어 신비한 느낌까지 더해주는 이 문양 속에 숨은 수학의 비밀.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네, 우리나라 유적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멋진 문양과 무늬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뭐 경복궁과 같은 수많은 궁이나 사찰에서도 저희가 그런 문양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 안에 어떤 수학 원리가 숨겨져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선생님. 예, 궁이나 이런 사찰 이런 데 보면은 벽에 어떤 무늬들이 있습니다. 뭐 창살 무늬도 그렇겠죠. 창틀에 그런 무늬들도 있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무늬들이 있는데 그렇게 어떤 평면을 어떤 도형이나 그림으로 빈틈없이 포개짐 없이 채워 나가는 것을 테셀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쪽매 맞춤이라고도 하는데요. 쪽매 맞춤. 뭐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바닥에 우리 보도블럭 같은 경우 있죠. 네네. 예, 그래 그 벽돌을 가지고 차근차근 쌓아서 빈틈없이 메꿨잖아요. 그리고 화장실 벽면 타일 있죠. 네. 예, 타일 같은 걸로 벽면을 빈틈없이 포개짐 없이 채웠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테셀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 가지 도형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빈틈없이 포개진다 하는 것을 이제 도형으로 설명을 해본다면 뭐 예를 들어 정사각형 같은 경우 하나, 둘, 셋, 넷 한 꼭점이 이렇게 모이면은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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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 되니까 네. 360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360도가 되도록 도형들을 잘 맞춰주면 빈틈없이 포개짐 없이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쉬운 도형으로는 정삼각형 같은 경우 6개 모이면 360도 되고 오. 한 도형으로만 한다면요. 네. 예, 정사각형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4개 모이면 4개? 360도 되고 오각형은 안 돼요. 정오각형은. 예, 그게 한 각이 108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3개 모이면 얼마요? 108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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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24, 324도 이렇게 되잖아요. 선생님 계산 늦으시네요. 예, 그렇게 해서 전 나오실 줄 알았는데. 네. 수학을 잘하시는데 산수가 남은- 약하시네. 예, 빈틈이 생기잖아요. 포개짐 없이. 네. 그래서 한 개의 도형을 더 붙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할 수 없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정다각형이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정육각형도 됩니다. 예, 오, 정육각형도 한 내각이 음. 120도이기 때문에 3개 이렇게 딱 모이면 360도가 되어서 포개짐 없이 네. 빈틈 없이 평면을 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공간이니까 조금 네, 다른 좀 다를 내용이 수 있군요.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경복궁에 있는 교태전 꽃담을 보면 거기에 정육각형과 정사각형으로 된 단순하게 돼 있지만 그 안에 무늬는 있습니다. 근데 네. 겉에 도형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좀 신기하긴 한데 그 놀러 가가지고 엄마가 얘들아 이게 테셀레이션이야. 맞아요? 테셀레이션? 발음이 아, 계속. 왜요? 맞잖아요. 맞아요. 테슬레이션. 네, 테슬레이션이야. 잘하고 있어요. 이러면은 사실은 아이들이 사실은 수학 공부하러 간 것도 짜증이 나는데 영어 공부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중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아이들이 더 경기를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근데 그게 이제 당연한 말일 수 있는 게 테슬레이션이라는 용어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관심 갖고 이미 아는 아이들은 재밌게 접근하는데 그 용어 자체가 좀 부담스러워하면 그냥 편하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형을 이용해서 빈틈없이 메꾸는 거야. 네.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문양들, 병 모양, 옛날에 고궁들의 이런 데서 이렇게 벌써 만들었다. 너무 아름답지 않냐면서 재밌는 놀이 형태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전에 먼저 도형에 관해서 정리를 해봐도 좋고요.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이렇게 정육각형 쭉 순서대로 해놓고 내각의 크기 합 정리하고 한 내각의 크기, 꼭지점 하나에 모이는 각의 개수 이런 식으로 이걸 테슬레이션으로 만들어봤을 때 어떻게 모양을 낼 수 있는지 정도를 표로 정리해야 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이런 거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어린이라면 이 테슬레이션이라는 게 정삼각형, 그다음에 정사각형, 정육각형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왜요? 다른 건 왜 안 되나요? 뭐 어렵게 설명하지 말고 오려요. 색종이로. 아, 해보는 거죠. 만들어봐요. 삼각형만 만들었다, 사각형 만들었다, 오각형 해봐라. 안 안 되거든요. 돼요. 네. 안 돼요. 그 봐라. 틈이 생긴다. 이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해보면서 아이들에게 익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거를 응용한 것들을 생각해 볼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벌집 구조 같은 거거든요. 네, 네. 그런 걸 말해도 되고 엄마 옷이 그래요. 뭐 이런 물론 것들. 김수 선생님이 일부러 이런 맞춰서 식으로, 입으신 거죠? 주변을 둘러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지금 보고 온 것과 다 연계되는 것들이 하면서 재밌게 놀이로 알려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내가 딱 보니까 또 이 방송을 보고 우리 어머님들이 또 수학 공부를 핑계로 본인들의 옷을 많이 사지 않을까 좀 걱정이 좀 많이 되네요. 근데 이제 그냥 공부하라고 하면 재미가 없는데 특히 도형 공부 같은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우리 김희 선생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면서 같이 수학 공부를 하면 도형을 좀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머슨이 뭐라고 그랬냐면 독서의 기쁨은 천재의 작품에서 잃어버린 자아를 발견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생각이 그 소설 속에서 같은 얘기가 나왔을 때 나도 이거 알았었는데 그 기쁨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삼각형, 정사각형, 육각형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현장에서 발견을 하면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이 거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수학의 흥미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억은 에피소드 기억으로 굉장히 오래 남게 돼 있어요. 그 궁이나 사찰 같은 곳은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거고 경복궁만 해도 교태전 말고도 임금님이 주무셨던 강령전에 네. 그 담장이나 아니면 그 자경전 굴뚝에도 이런 도형들이 좀 있고요. 덕숭으로 옮겨가면 중화정 참물에는 정삼각형 테슬레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화전 처마 밑에는 정육각형, 앞마당에는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돌로 바닥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공간지각력 같은 경우도 커질 수가 있고요. 게다가 단청을 잘 살펴보면 한 가지 도형이 아니고 여러 가지 도형이 이제 어우러져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정말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삼각형이 삼각형끼리 이렇게 모이는 거는 알겠는데요. 삼각형이 사각형하고도 모일 수 있겠네요. 근데 그렇죠. 삼각형이 육각형하고도 모일 수가 있나요? 갑자기 지금 딱 떠오르지 않는데 이건 어떤 원리로 네. 이게 다 가능한 거예요? 예, 사실 테슬레이션은 꼭 정다각형일 필요도 없고요. 여러 가지 도형으로 할 수 있는데요. 정다각형으로 얘기하면서 평면을 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도형을 연구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특히 이제 아까 말한 한 가지 도형만으로는 그렇게 세 가지 도형입니다.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 이렇게 세 가지 도형만 가능해요. 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이상의 정다각형으로 모인다면 뭐 다른 도형을 해도 되지만 그것을 연구해 보니 몇 종류 안 나와요. 사실 총 8종류거든요. 두 가지 이상의 다각형으로 이렇게 모인다면 예를 들자면 삼각형, 삼각형, 삼각형 세 개가 있으면 한 꼭지에 모이게 되면 180도 됩니다. 60도, 네. 60도 정삼각형이요. 그런데 이제 남은 180도를 정사각형, 이제 변의 길이가 같도록만 맞춰준다면 정사각형 이렇게 한 꼭지점에 모이도록 두 개를 딱 모이면 90도, 90도에서 180도 해서 360도가 되어서 그런 도형도 테셀레이션 할 수 있는 도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조사를 해보니 네. 한 8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구가 돼 있고요. 실제로 이 경복궁 꽃담에는 정다각형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하게 일부러 조금 어긋나게 해놓은 것 같긴 해요. 꼭 정다각형 필요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보니까 정육각형, 원래 정삼각형, 정육각형, 정삼각형 이런 모양도 있거든요. 예, 그런 모양도 가능한데 이 경복궁 꽃담에는 육각형입니다. 육각형 네. 모양, 삼각형, 육각형, 삼각형 이런 모양들로 꽃담이 만들어진 것도 있더라고요. 흡사한 거죠. 그러니까 꼭 정다각형이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것들 아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꼭 이렇게 평행 이동만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또 대칭해서 혹은 뭐 회전 이동해서 그리고 두 가지를 함께 써가지고 또 미끄럼 반사라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주 다양한 문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사찰이나 경복궁 같은 데 가보면 단청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사실 정다각형 말고도 여러 가지 꽃무늬라든지 예, 선, 곡선이라든지 뭐 어떤 띠 같은 것도 반복된 모양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테셀레이션이라고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경복궁이라든지 어떤 사찰이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있다는 것을 찾아보면 아주 재밌을 겁니다. 네. 네, 2가지 이상의 정다각형으로 구성된 테슬레이션 중에 한 꼭지점에 모여 있는 그 정다각형의 모양이 같은 패턴이 계속되면은 준정규 테슬레이션이라고 하고요. 그 한 꼭지점에 모인 패턴들이 변하면은 여러 가지 이상이면 비정규 테슬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또는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 봄방학을 이용해서 체험학습을 갔을 때 이렇게 테슬레이션처럼 보이는 그런 우리나라의 전통 문양들을 보면서 네. 아, 모양을 찾아봐. 삼각형 찾았니? 사각형 찾았니? 오각형 찾았니? 하면서 찾아보는 것도 좋고 그 관점을 제시해줘도 대단히 재밌어요. 꼭지점에 모여있는 그 모양들이 같은 모양이 반복돼? 아니면 달라져? 몇 개나 다른 게 있어? 하면서 그런 관찰하는 관점을 제시하면 굉장히 재미있어하면서 더 자세히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고 집에 와서는 아예 길 모양을 크게 내준 다음에 색종이로 여러 모양을 오린 다음에 이걸로 테슬레이션을 완성해보자. 빈틈없이 오, 메꾸자. 네, 그래서 그것도 그런 놀이를 괜찮네요. 해도 예, 되게 자신이 배운 것을 익히고 한 번 더 되새기게 돼서 참 유익한 기회가 됩니다. 이렇게 배운 아이들은 이제 타일 수리 전문가가 될 것 같아요. 망가진 진짜 집에 타일을 볼 때마다 그 화장실도 생각 날 것 같아요. 화장 네가 한번 직접 시공해봐. 재료 사다 줘가지고 그래서 괜찮네요. 그 테셀레이션의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도형의 규칙성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공간 지각력의 확장이기 때문에 수학에서도 공간적 추론 능력이 많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 그냥 수업 시간에 생기기는 쉬운 것이 아니어서 현장학습 통해서 생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경복궁을 이제 뭐 데이트하러 몇 번 갔었거든요. 오, 가서 네. 여자분한테 이제 잘 받아. 여기가 너의 시댁이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농담만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가면은 그래요. 여기가 바로 테셀레이션이 있었단다 하면서 좀 아는 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석구석 좀 많이 살펴봐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게 하면 그때는 있는 척했고 이번엔 아는 척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니까 좀 잘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자,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테셀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어요. 자, 유적지의 곳곳에 숨어 있는 수학의 아름다움 그리고 수학의 재미를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요. 봄방학 특집 수다학 다음의 유적지로 함께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궁이나 사찰 또는 오래된 마을을 거닐다 보면 익숙한 듯 꼭 마주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돌다리인데요. 특히 서남사의 승선교, 창경궁의 옥천교나 금천교처럼 많은 사람들이 탄성을 자아내는 아름다운 다리를 잘 살펴보면 반원 모양의 곡선 형태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숭례문을 비롯한 수많은 유적지에서는 다리뿐 아니라 입구 또한 곡선을 활용해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선조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다리와 입구에 곡선을 주로 사용한 이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름다움뿐 아니라 견고함까지 두루 갖췄다는 유적지 안 곡선의 비밀, 지금부터 자세히 공개할게요. 곡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유적지, 특별히 뭐 창경궁 같은 데 가면 그 아치형 다리가 있어요. 근데 꼭 창경궁이 아니어도 웬만하면 아치형 다리가 다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이 안에는 또 어떤 뭐 원리가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아치형 다리가 많은 걸까요, 선생님? 아마도 튼튼하기 때문일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만들어 봤을 텐데 그 방법이 예전부터 쓰였는데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것은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네. 예, 사실 이 둥그렇게 만들어서 위에서 무게가 짓누른다면 이 힘이 이쪽으로도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조금 큰 무게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뭐 중력이 분산된다든지 하중을 줄인다든지 뭐 변형을 최소화한다든지 이런 어떤 과학적인 원리, 수학적인 원리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치형 이 다리라든지 혹은 아치형 이런 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또 제가 또 이 사극 많이 하잖아요. 네. 많이 봤습니다. 근데 모든 중요한 장면은 이 아치형 다리 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서 또 만나잖아요. 네. 원수도 만나고. 원수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고 그렇죠. 특히 이제 그 주인공하고 이 산적들이나 또 포졸들하고 싸울 때 이 아치형 다리 위에서 싸워줘야지 굉장히 재밌어요.
거기서 몇 명은 그 다리로 떨어지고 이 장면 때문에 굉장히 아치형 다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 예. 그 구름다리, 그다음에 무지개다리, 홍해다리라고 하죠. 아치형을. 네. 이런 거는 다리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그 문에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숭례문도 아치형으로 되어 있고 지난주에 등산 갔다 왔는데 북한산 대성문도 그 산꼭대기에도 아치형으로 문을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석빙고 그 빙실도 아치형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이런 아치형은 현대에 있어서도 뭐 한강에서의 성산대교, 그다음에 부산에 있는 광안대교, 그다음에 대부분의 그 터널들이 이런 아치형으로 되어 있죠. 오, 진짜 터널들도 다 그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선생님, 저희가 이렇게 유적지를 딱 갔어요. 아치형 다리도 만나고 아치형 문들 딱 만났을 때 아이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면서 접근하면 아이들이 좀 이렇게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요? 궁금증을 유도하는 발문들을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치형 다리가 있으면 벽돌이 몇 개야? 가로로 몇 개야? 세로로 몇 개야? 세어봐. 그래서 우리 집에 가서 그림 똑같이 그릴 거야. 뭐 표로 정리해도 되고 힘들어요. 이러면 사진 찍어가서 나중에 사진 보면서 해도 되고. 생각만 해도 힘든데 다리고 엄청 긴 거를 집중해서 보거든요. 점점 개수가 줄어들고 있잖아. 그래서 아치형으로 만들어지는 거야라고 네. 자기가 깨달을 수도 있고요. 또 그 아치형의 가운데점을 중심이라고 했을 때 그 거리가 길이가 어떤 것 같아? 다 똑같아? 달라? 같을수록 더 원이 동그랗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줘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왜 아치형으로 만들었어야 하면 힘을 분산된다, 더 큰 힘을 잘 버틴다, 뭐 네.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되게 많아. 우리 몸에서 찾아볼까? 우리 몸에요? 머리통. 머리가 둥글잖아요. 아. 충격을 이렇게 되고 소중한 부분은 되게 둥글게 돼 있거든요. 갈비뼈 둥글거든요. 납작하면 똑 부러질 수 있는데 둥글면 네, 충격을 네. 또 발등, 발바닥 이렇게 발바닥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그렇죠. 아치형으로 아치형으로 돼 되면 있잖아요. 충격을 잘 버티고 평지가 되면은 더 힘을 못 버티거든요. 이렇게 우리 몸속에도 아름다운 자연, 지금 네가 보는 아치형 다리도 아름다운 수학 이렇게 이제 연계를 해주면서 가장 둥글었던 그 엉덩이는 빼고 가시네요. 아. 둥근데 엉덩이가. 예. 그건 미처 준비하지 않으신 얘기를 왜 갑자기. 근데 이 아치형 구조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구조가 있다면서요, 선생님. 예, 우리나라 불국사에 청구 배공교 그 밑에 아치형 이렇게 터널 같이 있는데요. 그게 아주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구조가 있더라고요. 예. 네. 사실 보통 이렇게 아치를 만들 때 돌을 이렇게 좀 깎아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둥글게 만들려면. 네. 그런데 그 위에 또 아치형을 하나를 더 얹었어요. 그래서 이중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나라 불국사만의 독특한 아치형 문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게 좀 용어가 좀 낯선데 저도 홍해는 좀 많이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아치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 홍해가 그 아치형 모양을 말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좀 살펴보면 거기에 조금 이름이 좀 낯설 수 있습니다. 그 속틀 홍해 종석 그리고 겉틀 홍해 종석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치형을 이렇게 만들 때 보면은 아치를 만들 때 위에가 좀 넓고 밑에가 좀 좁은 이런 사다리꼴 모양을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서 위에다 흙을 쌓아가지고 평평하게 다리를 만들기도 하고 문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 불국사는 그 위에다 하나를 더 쌓았어요. 네. 예, 그런데 이게 좀 특이한 게 보통은 위에가 넓고 아래가 네. 좁게 만드는 이런 걸로 이렇게 둥글게 만드는데 이 불국사에서 만들 때 위층 겉틀에는 네. 예, 위에가 조금 좁고 아래가 반대로. 예, 반대로. 그러니까 위층에는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힘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과학자는 아니라서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걸 사용하는 데는 그 힘을 받는데 예, 아주 튼튼하기 때문에 이걸 썼을 것이고 네. 그보다 좀 더 튼튼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겉을까지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와, 뭐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네. 마치 그 타임슬립한 것처럼 그 시대의 그 다리를 걷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옛 선조들은 어떻게 그런 거를 다 생각하셨을지. 근데 선생님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이거를 누구한테 설명하라고 그러면 저는 절대로 못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어른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들으려 하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엄마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꼭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여줘도 됩니다. 이렇게 보고 어머 이거는 이중이구나. 그냥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는 거죠. 돌 모양이 뭐 사다리꼴인데 그 밑에
거는 역사들이 거꾸로 돼 있어요. 그렇구나. 우리 이거 가서 만들어 볼 거야. 또 만들어. 선생님 또 너무 쉬어봐. 부담스러운 엄마예요. 제가 봤을 때. 개수를 세볼까? 그래서 역사들이 몇 개 안 되니까요. 개수를 세서 집에 가서 이제 아이들이 그때 궁금해하는 발문들을 바로 네. 즉석에서 대답을 해줘야지 좋은 엄마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질문에 답해줘도 좋지만 그런 네. 발문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귀한 창의력 덩어리이기 때문에 다 기록을 해뒀다가 와서 확인을 하는 거죠. 자, 만들어보자 해서 차륵 같은 거를 이렇게 사다리꼴로 만들어서 한 10개 정도 해서 1층 다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2중 다리를 만들어서 얇은 책을 얹을 거야. 하나, 둘, 몇 건 얹을 수 있을까? 보통 7건 얹을 수 있거든요. 아, 8건 되니까 무너졌네. 2중으로 하면 얼마나 견딜까? 하고 재밌거든요. 그래서 네. 아이들도 만들고 그다음에 엄마, 이 아치가 동그란 게 더 힘이 세요. 이렇게 엎드린 게 더 힘이 세요. 만들어 볼까? 또 다시 만들어서 책을 얹어보면서 이렇게 탐구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 재밌는 게 체험학습을 이렇게 가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문화재 같은 웅장한 것들을 보고 와서 만들잖아요. 네. 훨씬 더 집중력과 그렇죠. 몰입도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거랑은 정말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라고 해서 그걸 당장에 계산을 해보자 이러면 굉장히 복잡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만들어보고 체험해보면 너무 좋고 그리고 현장에 갔기 때문에 역사 지식 생기죠. 그다음에 지리, 과학, 수학, 융합 교육이 되기 때문에 이걸 당장에 푼다기보다는 그 체험함으로 인해서 수학적 사고력을 지금 가질 수 있고 나중에 그걸 계산해야 될 때는 어릴 때 그런 기억이 흥미를 더 높일 수 있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 단초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아, 그 불국사가 경주에 있잖아요. 사실 그 수학여행으로 가장 많이 가는 곳이 경주인데. 그렇죠. 근데 저희도 그때 갔었거든요. 우리 남학교니까. 가니까 여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그 여학생 구경하느냐고 정작 그 불국사든 뭐 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뭐 아치형 다리가 있었는지. 그렇죠, 맞아요. 그 다리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여학생들 지나다니던 것만 기억이 나는데. 그거는 지금 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이리 씨는. 아니죠.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는 가면은 하나하나 보면서 네. 꼼꼼히 선생님들이 했던 얘기를 잘 생각하면서 좀 디테일하게 보지 않을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 사실 김희진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엄마가 이런 엄마가 아니어서 참 다행이었구나라는 생각이 그래서 들지만 머리숱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나는 저런 엄마가 좀 돼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들께서도 아치형 모양 아이들과 함께 직접 가서 보고 또 직접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유적지로 또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조선의 중심지 경복궁, 신라의 상징이라 일컫는 불국사 등 세기를 거치며 사랑을 받는 유적지. 몇 번이나 찾고 걸어도 질리지 않고 그저 감탄만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아름다운 비율에 그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 궁궐이나 사찰에서는 물론 첨성대 같은 천문대 그리고 수많은 시설물에서도 일정한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름다움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수학 원리라 일컬어지는 비율. 유적지 곳곳에 어떤 형태로 자리하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구의 사용이 원활치 못했던 시대, 넓고 높은 공간을 나누기 위해 선조들은 어떤 노력과 고민을 했을지 알아볼 텐데요. 봄방학에 떠나는 특별한 수학여행, 지금부터 유적지 속에 숨은 비율의 비밀 파헤치러 한번 출발해 볼게요. 우리가 가끔씩 그 수많은 유명한 예술 작품들을 보면서 근데 이게 알고 보니 재봤더니 황금 비율이더라. 뭐 이런 얘기 할 때가 간혹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유적지에도 세상에 다시 한번 봤더니 여기에 이런 원리가 숨겨져 있었어요. 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다면서요, 선생님. 사실 유적지라든지 어떤 건물이라든지 뭘 만들 때 이런 수학적 비율을 안 지키고 만들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큰 물건을 높이 만들려면 어떤 하중인 계산이라든지 어떤 수학적인 계산이 없으면 무너지기 쉽고 만들기도 어렵고 어떤 비율을 지켜가면서 많이 만들었을 텐데요. 그동안 황금비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1대 루트 2의 비율을 사용한 것들에 대해서 좀 안내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1대 루트 2, 1대 1.414 정도의 비율을 건물이나 이런 걸 지을 때 좀 많이 사용했다고 알려지는데요. 네. 그 비율은 어떻게 만드냐면 사실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다면 1, 1, 1, 1, 4변이잖아요. 그리고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1대 1대 루트 2,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2가 돼요. 네. 그러면 1대 루트 2의 비율을 직사각형을 만들려면
한 꼭지점 이렇게 대각선이 있는 한 꼭지점을 잡고 컴퍼스로 이렇게 딱 내려주고 연결해서 한다면 요 대각선의 길이와 같은 변의 길이를 갖는 선이 하나 더 만들어지겠죠. 그쵸.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 준다면 그게 1대 루트 2의 비율을 갖는 직사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율들을 어떤 건축을 할 때 좀 많이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뭐 건물을 지을 때 약간의 좀 실측을 해보면 약간씩의 오차는 있겠지만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은 좀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 경복궁의 중심이라고 하는 근정전도 1대 1.414에 근접하다고 하고요. 바깥 기둥을 중심으로 했을 때 가로가 30.2m, 세로는 21.1m, 그래서 1.43대 1의 비율이라고 하니까 비슷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게다가 아랫단 앞의 광장은 정사각형인데요. 정사각형의 한 점에서 대각선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지금 말하는 네. 것처럼 원을 그리면 근전정 건물 앞부분에 닿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비율을 맞췄을 때 전반적인 안정감과 그다음에 효율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밖에도 석굴암, 안압지, 첨성대, 포석정에도 1대 1.414의 비율들이 있는데요. 석굴암은 본전불의 높이와 주실의 반지름이 1대 1.414고요. 그다음에 안압지는 중심 건물에서 호수 가장자리까지 재보면 또 1대 1.414고, 그다음에 첨성대는 밑단 지름과 공명 기둥 상단까지 높이가 약 1대 1.414라고 하고요. 이렇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 비율 안에 있을 때 아름다워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와,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하네요. 이게 우연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군데서 그렇죠. 네네. 나온다라는 거는. 근데 이제 이거를 실제로 걸어다니면서 다 줄자로 이렇게 재야 되는 건지, 날씨도 많이 추운데 아이들한테 또 야 이거 줄자로 재봐 해가지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 김희진 이거 어떻게 선생님은 돼요? 충분히 자 재볼까 이러실 것 같은 느낌인데요. 머리를 써야죠. 아, 이게 사실은 발자국으로 걸어 다니는 게 가장 좋은 체험 학습이긴 해요. 열심히 걸어보고 걷는 거야. 아무튼 열심히 걷는 것도 좋지만 이제 좀 길이상으로 멀 수도 있고 이럴 때는 이제 한 비율을 이용해서 정리해도 좋아요. 한 발자국과 발자국 사이의 거리가 우리가 25cm잖아. 근데 이거를 봤더니 이제 인터넷에서 조사해봤더니 그 문화재 간의 거리가 30m야. 그러면 몇 발자국이 될까? 우리가 20m인데 발자국 갔더니 30발자국이야. 네. 그럼 이게 몇 cm가 될까? 이렇게 꼭 굳이 걷지 않더라도 수학적인 비율을 이용해서 할 수 있죠. 아,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알죠? 피타고라스의 아. 그 정도는 알겠죠. 근데 우리나라 유적지에 그게 그렇게 많이 숨겨져 있대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잘 알고 있죠. 그게 직각 삼각형의 비가 알긴 아는 거예요? 그럼요. 알고 있습니다. 3대 4대 5의 비율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 네네네. 네. 더 알고 있어요. 자세하게는 모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고 있죠. 아, 네, 더 자세한 거는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예. 사실 직각이 있는 어떤 삼각형에는 다 그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알려져 있는 그 정리가 성립을 하죠. 그래서 네. 뭐 빗변을 A라고 하고 나머지 변들의 이름을 뭐 B하고 C라고 한다면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제곱이 된다. 라는 정리죠. 그래서 3대 4대 5는 그 정리가 성립하는 특별한 수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것도 아주 많이 있잖아요. 5대 12대 13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 수의 비율이기도 하고요. 많이 알려진 1대 1대 루트 2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특별한 거 하나 알고 계신 거고요. 겨우하나. 제일 쉬운 거 3, 4, 5로 이런 거예요. 가장 유명한 어렵잖아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사실 어떤 또 건축물을 만들다 보면 이런 직각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많이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미 주비상경이라는 책에서 구고현 정리라고 우리나라에는 구고현 정리라고 해서 그 정리를 사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건축을 할 때라든지 뭘 만들 때 이 직각이 필요할 때라든지 어떤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될 때라든지 이런 것들의 비율을 계산하려면 그런 것들을 계산했을 것이라고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우리 불국사에서 청운교, 백운교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하자면 거기에 다리가 있고요. 그 다리가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는 이런 각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만들 때도 이렇게 직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예, 직각이 있으면 이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계산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의 각도인가를 찾아보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전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렸을 때 마찬가지로 중고등학교 때 분명히 불국사를 가봤는데 저도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아유. 예. 그래서 인터넷으로 게시판을 찾아보니 네, 네. 그 각도가 45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진을 보니 45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제 느낌에는 45도보다 좀 작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자료를 찾아봤더니 네. 어떤 사이트에서는 이 비율이
3대 4대 5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 또 어떤 사이트에는 이게 몇 도더라? 2대 1대 루트 3의 비율, 즉 이쪽 각이 30도 정도로 되어 있다라고 한 거예요. 사실 3대 4대 5의 그 비율은 몇 도 정도 되냐면 제가 찾아봤는데 네. 계산을 해보니까 36.87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30도 정도, 36도 정도라고 예상을 한 거죠. 이분들은. 근데 이게 널리 퍼져 있어요. 그런데 그 안내판이 45도라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게 맞는 걸까? 그렇죠. 궁금해서 제가 직접 한번 사진을 가지고 재봤습니다. 직접 가보셨다는 아니, 줄 알고 저 가보진 진짜 깜짝 않았고. 놀랐어요. 그 사진을 가지고 제 이제 수학 프로그램 같은 거로 각도를 한번 재봤어요. 네네. 제가 직접 재본 각도로는 사진의 왜곡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33.07도 정도가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45도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45도는 아닐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찾아보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 좀 정확하게 안내판에 네. 한번 문화재청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측정을 하셔서 그 안내판을 한번 정확하게 하면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거고 사진이 왜곡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사진으로 딱 네. 봐도 45도 같은데요, 선생님? 아, 그래요? 눈이 이상한가? 네, 제 감각으로는 그게 45도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직접 재보니 33.07도 정도 되니까 네. 아무래도 이쪽 30도 좀 언저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네. 혹시 경주에 갈 기회가 되면 오. 직접 한번 재서 한번 정확하게 알려드릴 기회를 아니 뭐 갖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5명 중에 한 명이 네. 가장 아, 한가한 우리 이리 씨가 체험 일단 맨으로 가가지고. 제가 좀 오죠 뭐. 아니, 그러니까 진짜 궁금하긴 해요. 얘기 들어보니까 네. 뭐가 정답인지. 또 이럴 수도 있거든요. 또 김세희 선생님이 이 프린트기가 좀 잘못돼가지고 왜곡돼서. 출력이 좀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게 방송에 나가면 정말 호기심 많고 이런 분들은 아이랑 같이 가서 직접 오, 왠지 진짜. 줄자로 막 잴 것 같아요. 네, 각도기도 봄방학 갖고 동안에 가고. 한번 가볼 만도 할 것 네네.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아까 먼 거리를 직접 걷지 않고도 머리를 쓰세요 이러셨잖아요. 머리를 써서 걷지 않고 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평면으로 거리 말고요. 예를 들어 뭐 첨성대의 높이라든지 아. 이게 위로 올라가는 거는 또 어떻게 잴 수 있는지 또 어떤 머리를 써야 되나요, 선생님? 가장 간단한 방법이 그 재고지 하는 거, 예를 들어서 5층 석탑을 재고 싶다, 그 길이를 재고 싶다. 네. 그러면 그 바로 가까이에서 해가 있는 각도 가까이에서 막대 있잖아요. 막대나 단단한 것을 이렇게 꽂잖아요. 그러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그림자 길이를 재는 거죠. 그러면 이 막대하고 그림자의 비율을 가진 다음에 이 석탑의 그림자의 그림자가 길이를 생겼을 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럼 이 막대와 그림자의 길이의 비율로 이 그림자가 생기려면 이 석탑의 길이는 하고 비율로 하면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나 진짜 수다학하면서 똑똑해졌나 봐. 선생님 얘기하시는데 네. 알아들었어요. 아, 근데 예전에 이거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래요? 저는 또 이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뭐 막대기 세웠던 것 같고 뭐 이렇게 이용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진짜 이제는 그 유적지를 돌아다닐 때 뭐 사진만 찍고 애들한테 막 인증샷 막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정말 구석구석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서 많은 것을 좀 보고 많은 것을 생각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앞에 방송 시작할 때 어머니들께 좀 자료 준비하고 그다음에 그 계획 세우는 작업 좀 하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하고서 갔다 오면 사실 남는 게 좀 있어요. 그냥 무지하게 그냥 가서 놀다 오고 달리기 하다 오고 먹다 오면 유적지를 갔다 온 보람을 못 느낄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만들 때도 어머니 혼자만 만들면은 아이한테는 숙제처럼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최근에 배웠던 지난 학기, 그다음에 교과서를 보면 거기에 어떤 학기에도 이런 자료들이 다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교과서나 참고서 이런 데 보면 이런 데 갔다 왔을 때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여러 가지 예가 돼 있고 그게 학기 중에는 차마 시간이 나서 못하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네. 것들이 있으니까 일단 아이들 보고 참여하기 위해서 네가 한번 갖고 와봐라 네 자료들을. 그다음에 이 아이가 교과서 말고도 읽었던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역사책일 수도 있고 수학책일 수도 있고 거기서도 몇 개 찾아와 보자. 네. 그래서 그 중에서 같이 고르는 거예요. 사람이 설득을 할 때 약속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약속을 하라고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걸 만들었으니 가자. 그러면 끌려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 주체가 아이가 돼서 엄마 이거 중에서 다 가고 싶어. 그럴 때 엄마가 한 번 더 걔 약속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3개만 골라봐. 그럼 아이가 또 5개 중에서 3개를 골라야 되는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해져요. 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면 엄마가 딴 데 가자고 할 때까지 아이가 아마 자세히 조사를 하게 될 거고 그런 것들은 체험 학습을 통해서 미리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냥 놀러 갔다 온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있는데 아까 걱정하셨던 것처럼 이게 그런데 갔다 오면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 같지만 입장을 바꿔서 아이가 주도적이 돼버리면 그렇죠. 오히려 걔한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패키지 여행이 힘든 이유가 그거잖아요. 내내 끌려다니니까 네. 남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내가 주체적으로 여행을 준비하면 정말 여행이 훨씬 더 풍성해지거든요. 초등학생과 또 고등학생도 사실 여행을 다녀와서 뭔가 할 수 있는 활동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초등학생은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아이들한테 강조해주면 좋을까요, 선생님? 저는 이게 제 제자들한테도 그렇고 저희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이렇게 체험학습을 가서 많은 거를 강요하고 많은 걸 막 설명하진 않아요. 근데 가기 전에 핵심 개념은 하나를 가지고 가요. 테슬레이션이면 테슬레이션이다. 아. 비율이면 비율이다. 황금이면 황금비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념 정도는 확실히 알고 가서 찾아보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뭐 그리고 보물찾기 와서 하듯이. 그렇죠. 그러면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그것만 찾아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수학이 되게 좋은 소재인 게 체험학습을 갔을 때 과학은 되게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네. 과학은 원리고 뭐 실험이고 되게 많잖아요. 근데 수학은 알면 할수록 이게 정말 너무 재밌어요. 깊죠, 깊어. 네, 네. 그리고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따라 찾은 다음에 그리고 집에 오신 다음에 인터넷 네. 통해서 예를 들어서 황금비 놀이하기, 뭐 테슬레이션 놀이하기, 놀이라는 말만 붙여서 검색을 하시면 재미있는 활동들이 되게 많이 떠요. 그래서 하면 좋고 황금 비율도 이제 우리 몸에서 아까 배웠다 찾아보면 이제 황금 비율을 재는 기계를 간단히 두꺼운 종이 4개 길게 오려가지고 붙여갖고 잴 수가 있거든요. 그 치수만 갖다 대면 이게 황금 비율인지 아닌지를 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들이 금방 뜨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서 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얼굴로 치면은 사람의 눈 길이하고 눈과 눈 사이의 길이가 황금 비율인 사람의 미인이래요. 아. 그러니까 그 기계를 갖다 대면 황금 비율이 맞구나, 어머 조금 부족하구나 이렇게 재밌게 놀 수도 있고 네. 테슬레이션도 몸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피부결도 사실은 테슬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아치형도 다 몸에서 찾을 수 네. 있듯이 한 주제를 정해서 응용해서 찾아봐라 하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어른들은 아까 뭐 이제 저를 약간 숙제 같아요, 힘들어요, 뭐 하기 싫어요, 뭐 했는데 아이들은요, 네. 그 원리만 알려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의외로 너무너무 재밌어요. 야, 네, 얘기 네. 들어보니까는 부모님들이 이제는 또 귀찮아하시는 분들은 야 무슨 유적지 가서 뭐 테슬레이션 공부하니 내 몸에서 찾아라 뭐 누워서. 들어가가지고 야또 어디 안 가고 또 피부결을 보여주면. 때우는 거예요. 아, 그 얘기를 하지 말으셨어요. 이제 그거는 여행 좀 보내야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한 시간 동안 너무 후회를 많이 했어요. 왜요? 사실 그 작년 겨울에 경주를 다녀왔거든요. 너무 그냥 막 갔어요. 보니까 이렇게 준비를 좀 철저히 하고 갔으면 아이들하고 할 수 있는 활동도 너무 많고 찾아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았는데 아무래도 다시 한번 경주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저희가 방송해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아이들과 함께 봄방학에 떠난 아주 특별한 수학여행 계획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수학 고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이야기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궁금증이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